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임도원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주제는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하는 운명일까입니다. 벤자민 버튼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갓난아기로 태어나 어른이 되고 더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는 것이 순리겠지만 그는 처음에는 노인으로 태어나 점차 젊어지기 때문입니다. 피츠제럴드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처음 읽었던 학생 시절에 그 척의 결말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외모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그가 멋진 젊은이로 성장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리라 기대했지만 그 또한 보통 인간처럼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결말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된 버튼은 다시금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외적인 모습일 뿐 그는 사실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치매로 사람들을 못 알아볼 지경까지 되었죠. 마침내 갓난아기의 모습이 된 버튼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유독 죽음으로부터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많을수록 삶에 대한 집착은 강해진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영웅의 초연한 죽음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지극히 평범한 저로서는 죽음이 두렵기만 합니다. 도저히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학자인 제가 종종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나요? 사람들의 이 질문에는 대부분 어떤 기대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죠.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인공장기 등등 과학의 최전선에서 들려오는 뉴스들로 인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샹그릴라 신드롬의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샹그릴라는 1933년 제임스 힐턴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등장하는 히말리아 산막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언급되는 가상의 지명인데요. 티베트어로 마음속의 해와 달이란 뜻입니다. 소설에서 이곳은 어떠한 근심도 없이 늙지 않으며 영원한 젊음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설령 영원한 삶은 아닐지라도 최대한 노화만큼은 억제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샹그릴라 신드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희망이 비단 현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닙니다. 오래전 진시황의 가장 큰 소망도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중국을 통일한 그 역시 죽어야 할 운명에서는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전설에서나 존재할 법한 불로불사의 명령을 찾아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전쟁터에서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죽음들, 그리고 이를 피하려는 부질없는 몸짓들을 보아온 우리로서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듯 싶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운명은 우리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운명인 것은 진화 과정에서의 선택인 것입니다. 즉, 생명은 필멸이어야 한다는 공식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은 경쟁을 통한 자연 선택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들 가운데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들만이 자연에 의해서 선택되죠. 과학자들은 필면의 운명 또한 이와 같은 경쟁과 자연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론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마모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우리 신체가 마치 기계와도 같아서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마모되면서 서서히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입니다. 미국 뉴캐슬 대학의 토머스 커크우드 박사가 1977년 처음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 반해 이 이론에서는 그 개인이 속한 전체 집단의 차원에서 다룹니다. 다시 말해 인류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는 뜻인데요.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을 각각의 개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좀 더 큰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 이론은 주장합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종종 집단의 차원에서 다루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기대 수명은 대략 80세 전후인데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 연령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영원한 친구 개의 경우는 대략 12세 전후의 기대 수명을 지닙니다. 이처럼 집단의 종류에 따라 그 큰 틀에서 수명의 문제가 결정되는 듯 보이기는 하죠. 마모 이론에서는 그 이유를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언젠가는 죽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정도밖에는 살 수 없는지는 진화 과정에서 고심 끝에 정해진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이 80세인 것 또한 그러한 선택이 가장 최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심의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집단의 생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듯합니다. 첫째는 각각의 개인이 수명이 길어지는 방식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아주 오래 살아남는다면 이는 우리라는 집단 또한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우리 몸은 대략 3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우리 생명의 구성 단위인 셈인데요. 기계 부품이 마모되면 기계가 노화되듯이 세포가 마모되면 우리 몸 또한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부품을 교체해 기계를 새롭게 하듯이 세포를 교체하면 우리 몸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과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라는 것인데요. 텔로미어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의 말단 부위를 지칭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헬멧처럼 염색체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장구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점점 더 짧아집니다. 생명은 지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합니다. 낡고 병든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기 위함인데요. 그리고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심은 바로 자기복제입니다. 이전 세포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는 과정인데 그래야 생명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염색체는 자신을 원본으로 해서 새로운 복사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염색체의 끝부분이 미처 다 복사되지 못한 채 자기복제 과정이 끝나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라면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염색체는 그 길이가 점차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전 정보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겠죠. 이때 텔로미어가 흑기사로 등장합니다. 안쪽의 염색체를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짧아지면서 소중한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텔로미어의 길이도 유한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거듭될수록 점차 그 길이가 짧아지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흑기사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염색체의 복사는 멈추고 세포 분열도 멈추게 되죠. 이는 곧 세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텔로미어가 발견되기 이전에도 세포 분열의 횟수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1961년 미국의 생물학자 레너드 헤이플릭은 인간의 피부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해서 세포 분열을 관찰했는데요. 아무리 배양 조건을 이상적으로 설정해도 세포 분열이 약 70회 정도 일어난 이후에는 세포가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헤이플릭의 한계라고도 하는데요. 후에 이 현상이 텔로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텔로미어가 파괴되는 속도를 지연시킬 수만 있다면 세포 분열이 조금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세포들로 구성된 생명체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텔로미어를 연구하던 과정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텔로미어를 합성하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즈의 발견입니다. 이 효소는 짧아진 텔로미어를 지속적으로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이후에 이 텔로머레이즈가 활발히 생성되지만 이후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 혈액세포, 신경세포, 심장세포 등과 같은 기능별로 분화된 이후에는 그 생산이 멈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수생물로 알려진 랍스터의 경우 이 효소의 생산이 꾸준히 일어납니다. 랍스터의 장수 비열은 바로 이 텔로머레이즈에 있었던 것이죠. 요즘 만능 치료제로 한창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의 비밀도 바로 이 텔로머레이즈에 있습니다. 줄기세포란 특정한 조직세포로 분화되기 이전 단계의 세포, 아직은 미분화 상태이기 때문에 텔로머레이즈의 생산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세포보다 더 많이 분열할 수 있고 자기 복제 능력도 매우 뛰어나죠. 조건만 잘 맞춘다면 줄기세포를 활용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생존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개체 차원에서의 전략인 세포의 교체와는 달리 집단 차원에서의 전략은 집단의 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인해 전술인 셈인데요. 아무래도 구성원이 많다 보면 집단 전체의 생존 확률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주로 먹이사슬의 하단부에 위치하는 동물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 뉴스에서 호주의 토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50년 전쯤에 호주에 처음 상륙한 토끼 몇 쌍이 천적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번식하게 되면서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명 토끼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되었다고 하죠. 저도 예전에 토끼를 길러본 적이 있는데요. 그 번식 속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토끼는 언제 어디서 포식자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니 최대한 자손을 많이 남겨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마모 이론에서는 우리의 신체를 마치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계란 쓰면 쓸수록 마모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대로 방치하다간 고장이 나버립니다. 우리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면 몸의 낡은 부분을 계속해서 수선해줘야만 하는데, 그러자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없기에 최대한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택해야 하죠.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희소성의 원칙과도 유사한데요. 자원의 공급은 희소한 데 비해서 그에 대한 수요는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경제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때 앞서 말한 두 가지 선택지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몸에 마모된 부분을 수선하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은 첫 번째 선택지에 더 우선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자손을 더 많이 남길 필요성이 있는 두 번째 선택지의 경우에는 몸의 마모를 수선하는 데 투입할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 이러한 에너지 배분 전략이 한쪽으로만 몰빵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만 에너지를 몰아주거나 아니면 자손을 낳기 위한 활동이 에너지를 모두 독차지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손을 남기는데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배분한다 할지라도 개별 개체의 수명이 매우 짧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성장하여 다시 자손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수명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수명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다시 투입하는 것도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5억 년 동안 지구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어김없이 많은 생물들이 멸종해 갔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도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죠. 이와 같은 절멸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 매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많이 닮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많은 개체가 죽더라도 적어도 소수는 살아남아 다시 번성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에너지를 배분할 때 어느 선택지에 더 우선권을 줄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의 수명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자손의 생산을 할 것이냐를 두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수명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 몸의 경제학은 자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모 이론은 이러한 이유로 벤자민 버튼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필멸의 운명을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일부는 자손을 남기는 데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몸을 수선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 우리는 그 에너지의 한계 내에서 서서히 마모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죽어야 될 우리의 운명을 더 이상 원망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스스로 고심한 그때 받아들인 운명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장어는 왜 구워야 맛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